저, 네,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융합인재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그리고 융합인재연구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사단법인 아시아문화 콘텐츠 연구소와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단법인 아시아문화 콘텐츠 연구소 대표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 분야는 원래는 제가 이제 중국 영화에서 시작을 했다가 아시아에 좀 넓혀져서 아시아 대중문화 그리고 문화 콘텐츠 연구, 문화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연구 등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만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민당과 한국 정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단교와 후유증, 네 번째는 21세기 한국 대만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그냥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좀 넘게 1시간 한 20분 정도 안에 강연을 마치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또 들으시는 분들 질문도 있으시고 또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만 얘기를 하면서 왜 먼저 조선 중화주의 얘기를 꺼내냐면요. 혹시 이 조선 중화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 역사적인 맥락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특히 이제 조선 중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왜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27년에는 정묘호란, 호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이 침략한 것이죠. 중국과의 전쟁이죠. 청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1636년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은 이제 원래는 후금, 금나라를 이어받은 후금이라고 칭했다가 나중에 이제 청이라는 국호 왕조의 명칭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청과의 전쟁이 1600년대에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의 전쟁이 이렇게 세 번 잇따라 열리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 병자호란을 끝으로 해서 중국의 왕조가 교체됩니다.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이제 자세히 그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삼전도의 굴욕, 남한산성에 이제 우리 조선의 임금이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 중국 청나라 황제한테 이제 굴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삼전도 비가 잠실 석촌 쯤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 명나라와 조선은 형제의 나라였고, 조선의 건국을 이성계가 주도했는데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낙점을 받아올 정도로 명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명나라를 숭상하던 조선이 갑자기 명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갈 길을 잃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청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실제적인 군사력의 차이 때문에 전쟁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념적인 어떤 동의로까지 즉각적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는 여전히 오랑캐의 나라, 오랑캐 호자를 썼잖아요.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제 당시 조선의 그 세계를 인식하던 중요한 관점이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화이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화는 중화의 화자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동이족 할 때 이자여서 오랑캐를 뜻합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를 뜻합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 중에는 이때 이가 조선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화이론적 세계관을 우리나라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이가 아니라 사실은 화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조선 중기에 이제 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론적 세계관의 조선의 지식인들과 그 통치자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나와서 소중화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중하다. 그러나 우리가 곧 중화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중하긴 중한데 작은 중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한 상황에서 그러면 중화의 본류, 중화의 원류라고 생각했던 명나라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중화가 없어졌으니 어떡하느냐? 우리가 중화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성리학 이념을 중화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었던 성리학 이념을 강화하게 되고요. 예를 통한 통치를 통해서 이념의 실천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북벌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벌론을 통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내수 외양론, 우리 안쪽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잘 수양하고 바깥으로는 오랑캐들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이런 내수 외양론을 주장하게 되고요. 또 존주론, 주나라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주나라는 중국의 고대 그 왕조입니다. 하상주 중에 하나에 속하는 왕조인데요. 공자가 이 왕조를 받들었죠. 그래서 공자의 이상은 주나라의 이상을 회복하는 것이 공자의 이상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존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서 이 명나라를 곧 주나라로 간주하는 이런 이념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대명의리론,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그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 김문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외 인식이라는 책에서 중국 없는 중화라는 책에서 집필을 해놓으신 부분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조선이 곧 중화다. 명나라라고 하는 중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선이 곧 중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1704년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충청북도 괴산에 가시면 만동묘라고 하는 사당이 건립이 됩니다. 이 만동묘라는 것은 이제 만절필동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동쪽으로 향해서 꺾어서 흐르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사자성어죠. 이 만절필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가지고 그 만동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숙종 30년 1704년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당은 누구를 모시는 사당이냐 하면은 명나라의 신종 황제를 모시던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나라의 신종 황제가 누구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원군, 지원군을 파견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송시열의 제자들이 이 송시열이 거주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화양동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는데요. 이 서원의 부속 건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네. 숙종의 이제 후손인 후대를 이어서 왕이 된 영조는 이 만동묘를 또 증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후의 임금들도 그 명나라 신종뿐 아니라 관찰사들을 제사하는 데 포함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명나라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지금 국제 질서에서 가장 강력한 강자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선은 계속해서 명나라에 대한 미련 그리고 명나라를 떠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치 계급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숙종 31년에는 창덕궁 후원에 지금 그 창덕궁 아시죠? 예, 창덕궁 후원에 역시 명나라 신종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이라고 하는 그 단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조 때가 되면은 여기에 명나라 신종뿐만 아니라 명나라를 세운 태종과 의종,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까지를 여기에 추가하는, 영조가 추가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주도했던 그 유학자와 그 제자들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시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송시열은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군신 관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다라고 했고, 명나라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 곧 중화의 문명을 계승했다. 그리고 조선이 유교 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이제는 중화다. 조선의 문화가 곧 중화 문화다. 그리고 주나라,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으로 중화의 정통성이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송사, 명사 같은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서 송사전, 자치통감, 강목, 신편 뭐 좀 이렇게 전문적인 책들입니다만 명기제설 이런 그 정조 때 책들이 출간되게 되고요. 중화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족이 중심이 되는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족이 중심이 되고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중원이 중심이 되고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문화, 성리학이라고 하는 문화가 중심이 돼서 구성되는 이념인데 한족과 중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 하나만으로 중화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대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그 서론으로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한국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상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역사 이래로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고조선 시대 때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의 왕조가 여러 번 이제 교체가 되죠. 우리가 고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면 중국의 왕조가 여러 번 교체가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그 고려 시대 말기에는 수당나라 송나라가 교체되고 송원이 교체되면서 또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조선에 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의 그 이념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인 이후에 중국의 왕조가 교체된 것은 명나라가 지금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이념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개념까지 이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0년쯤 있다가 청나라가 또 망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망할 때는 조선도 같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뭐 청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명나라를 쳐부수고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왕조를 건설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랑캐의 나라였다. 한족의 나라가 아니라 오랑캐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는 청나라를 이렇게 암암리에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망하고 그 새롭게 생겨난 왕조는 아니고 근대 국가가 이제 1911년 12월 달에 성공한 신해혁명이었죠.
신해년도에 혁명이 성공하고 1912년도 1월 달에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국가가 근대 국가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화민국의 복원, 중화민국의 성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화라고 하는 이념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한족의 통치를 중국에서 복원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손중산 같은 분도 이 중화민국의 건립, 신해혁명의 성공은 중국 땅에서 한족의 통치를 새롭게 되찾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사실은 그 이념의 흐름으로 보면 어떤 정통의 흐름으로 보면 이념은 물론 이제 근대적인 이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정통의 흐름으로 보면 명나라가 되살아서 온 겁니다. 그동안 오랑캐가 200년을 지배하다가 그래서 이 중화민국의 성립 이후에 근대국가 성립 이후에 우리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국채가 성립됐지만 우리는 이때 이제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선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독립투사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화민국을 중요한 정당이었던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여당이죠. 여당이었던 국민당이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그런 이제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멸망, 그다음에 청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중화민국의 대만 천도라고 하는 또 다른 그 국가 체제의 중국에서의 변화하고도 또 한 번의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저도 이제 뭐 아주 그 깊이 있게 다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저도 좀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1919년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937년도 7월 달이 되면 중국하고 일본이 전면전을 이제 벌이게 돼서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각자 그 활약을 하고 있다가 합작을 다시 하자라고 해서 제1차 합작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만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만 1937년부터 45년도는 이제 일본이 패망하는 해죠. 그래서 이때까지 한 7년 정도 그 국공 합작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때 이 1930년대 이후에 특히 1920년대 이후에는 이제 중화민국을 비롯해서 국민당 정부를 비롯해서 공산당 정부도 공산당도 그 항일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1942년도가 되면 중국 국민당이 한국 부국 운동, 부는 이제 도와준다는 뜻이죠. 한국을 도와주는 운동에 관한 부조에 관한 지도 방침이라는 그 문서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소민족의 유교를 돕고 동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며 조선의 제중 각 혁명단체를 적극적으로 부조하여 부국 역량을 배양하고 완전한 독립국가를 재건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여기에 방침에 썼고요. 본당, 여기 이제 국민당이겠죠. 본당의 동지들은 응당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온화한 태도로 한국의 여러 제중 혁명단체를 대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까지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부분인데 이런 내용까지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중혁명단체에 대한 상담 지도는 총재가 지정한 3명에 의해 주최되며 그 소요 경비의 보조는 본당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대여해준다. 그래서 그 자금까지 지원해 줍니다. 우리 독립운동에게. 예, 혹시 요 논문을 제가 이제 참고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장개석 당시 국민당 총재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하이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국민당이 계속 도와줍니다. 임시정부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어떤 정무의 정상적인 그 수행을 보장하는 그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설립됐던 임시정부가 뭐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난징을 거쳐서 한커우를 거쳐서 장사를 거쳐서 유주를 거쳐서 충칭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이제 임시정부의 청사라고 해봤자 뭐 상하이에 혹시 가보신 분들 마당로 가시면은 그 상하이에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데요. 그것도 뭐 이렇게 좀 그 그냥 일반 가옥을 빌려서 이렇게 쓴 건데 전쟁 시기에 난징, 한커우 이런 데로 가면서는 청사라고 할 만한 것이 크게 없었고 그냥 이제 호텔방 하나 이렇게 빌려서 청사로 쓰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도와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히 1938년 5월에는 장사에서 김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개석이 이 김구가 저격당하는 사건 이후에 김구 선생을 잘 치료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그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다양한 파벌들이 있었죠. 뭐 좌파도 있었고 우파도 있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파벌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파벌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다른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 연대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다양한 그 한인 당파들이 좀 연합해라 하는 것들을 이제 자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연대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좀 더 활성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조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을 할 것을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 당연히 그 국지전 같은 것들을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무장역량을 이제 한인들이 많이 조성을 했죠. 그래서 그때마다 무장역량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당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42년도에 한국 광복군과 조선의용대 등의 어떤 무장역량이 합병할 것을 결정하고 또 1945년도에는 한국 광복군을 지원할 때 대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 문서를 반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국민당이. 네. 그리고 임시정부의 재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그 지원을 국민당이 했습니다. 특히 정무비, 그다음에 당무비, 군사비, 그리고 교민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당시의 돈으로 중국 돈으로 많게는 달마다 300만 위안 이상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치로 이게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한 10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러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최고액이긴 합니다만 달마다 300만 원 이상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연구에서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그 국민당의 그 독립운동에 대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도움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김구 선생이시고요. 그 왜 지원했을까? 국민당은 이렇게 옆에 지금 망한 나라에서 건너온 독립투사들을 독립운동가들을 왜 지원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손중산 사상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손문이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죠. 또 기록으로도 남기고 약소민족은 부양해주고 세계 열강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 그리고 자체 안보 전략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병탄당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기지화해가지고 전초 기지화해서 중국으로 침략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한인들의 독립운동 역량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을 축출해서 내몰 수 있을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1940년대 초만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인들이 구성하는 그 독립운동 단체가 일본의 중국의 전면적인 침략에 있어서 어떤 그 방어선을 구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분명히 이것은 이제 항일에 대한 연합전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한국이 좋아서 돕지는 않았겠죠. 국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냉철한 냉엄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하고 도왔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룬 서름에 이국 땅을 전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어쨌든 중국 국민당이 이렇게 그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당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당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저런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국민당만이 꼭 한국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도 한국의 독립운동을 상당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독립운동 단체가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좌파들은 주로 이렇게 또 공산당에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랬던 그 이력이 또 있습니다. 네, 손중산의 얼굴이고요. 자, 그런 이후에 그러면 중국 국민당과 한국 정부는 어떤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지, 특히 이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광복을 되찾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어떤 관계를 되찾게 되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948년 11월이 되면 48년도에 우리가 정부를 수립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48년도 11월 정부 수립 몇 달 안 되는 시기죠. 한 세네 달, 세 달 정도 된 시기에 한국이 주중 특사를 임명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특사라고 불렀습니다. 대사가 아니라 특사를 임명해가지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주중 특사를 임명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정환범이라고 하는 분을 특사로 임명해서 파견했는데요. 이 특사단이 이제 11월 달에 상하이에 도착을 합니다. 상하이에 이미 그 당시에 많은 그 독립운동 때문에 상하이에 건너가 있던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종의 교민이라는 명칭이 생겨나는데요. 그 상하이에 있었던 교민들을 접견을 하고요. 11월 7일 날이 되면 상하이에서 남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경이 중국의 수도였습니다.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던 남경이 수도였기 때문에 남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경시에 있는 예빈관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중 특사관을 개설합니다. 방 하나에 그냥 태극기 걸고 특사관을 개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재외 공간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외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외 공간,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는 조선 때부터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수립해서 우리가 미국하고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만 대한민국의 최초의 재외 공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재외공간은 주중특사관이 최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9년 1월 4일에는 중화민국이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화민국의 입장에서도 주한 중화민국 대사관을 서울 명동에 이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동에 여러분 지금 그 보시는 그 명동 지금 대사관 중국 대사관 있죠. 자리 있죠.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그 중화민국 대사관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49년도는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중국에서 막 내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45년도에 일본군이 패망하고 당시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에 대항했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일본이 물러갔으니까 중국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49년도가 되면 이미 이 전세가 기울어 가지고 공산당이 북쪽으로부터 파죽지세로 남하하면서 국민당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9년도 4월 달에 남경에 있던 주중 한국 특사관이 광주로 피난을 가게 된다. 남쪽으로 광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광주에도 그 광주에서도 그 공간을 이제 중화민국이 마련해주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요게 옛날 그 중국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모습입니다. 옛날.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더 훨씬 커졌는데요. 옛날 그 대만이 그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던 그 시절의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하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잘 아시는 대로 1949년도에 이제 10월 이후에 이른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중국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중국 대륙과 대만이라고 하는 두 곳으로 이제 49년 이후에 뭐 49년 말까지 50년까지 뭐 아니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구적인 전투는 계속됩니다만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49년 10월 1일 날 마오쩌둥이 그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보면 이제 49년 이후에부터는 이제 대만, 타이완과 중국 대륙이 서로 갈라지는 양안 관계, 우리가 이 대만과 대륙 관계를 양안 그 두 개의 바다를 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양안 관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양안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 당연히 그 분단이 되고 50년 이후에 분단이 되고 했기 때문에 53년 이후에 분단이 되고 했기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공산당에 대한 반공을 국시로 삼고 계속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차지했던 대륙하고는 일체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중국이라고 하면 대만으로 와 있는 국민당 정부의 중국을 생각을 했고 그것만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불렀던 명칭은 곧 대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중화민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중화민국의 줄임말입니다. 중화민국의 줄임말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대륙을 떠나서 대만의 그 국민당 정부가 정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두 개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암암리에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륙을 어쨌든 뺏기고 국민당 정부가 뺏긴 상태에서 대만으로 왔습니다. 대륙은 공산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륙은 이제 더 이상 우리랑은 교류할 거리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대륙을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일종의 국가가 아니라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대륙과 대만이 나뉘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과로 중화민국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용어들이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냥 중국이 하나라고만 생각했으면 중화민국이라고만 부르거나 혹은 중국이라고 하는 명칭만 계속 고수해서 썼으면 상관없는데 굳이 다른 명칭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유중국, 반공중국, 국부중국 이런 말들로 대만으로 넘어온 장개석 정부의 중화민국을 지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부중국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부, 장개석이 통치하는 중국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우리 이승만 정부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반공중국이라는 말도 한동안 많이 쓰였습니다만 대체로는 자유중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그 연세가 되신 분들은 아마 어렸었던 시절에 자유중국 했던 말씀을 많이 기억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유중국이 있다는 것은 자유롭지 않은 중국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말이거든요. 반공중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친공중국이 있다는 말을 가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칭들은 결국 우리가 대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한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쓰여져 왔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중국이 결국 둘로 나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인 그런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까지는 우리가 중국의 특사를 주로 파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특사를 파견했다 그랬는데 1949년도 8월이 되면 신석우라고 하는 초대 주중 대사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석우 대사는 처음에는 남경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남경으로 갔는데 남경에 갔더니 전세가 너무 급박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대만으로 역시 피난을 해서 초대 주중대사를 역임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국공 합작 당시에 마오쩌둥과 장개석이 함께 그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의 모습은 그 대만 국민당 군인들이 그 아마 상하이 지역 어디일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대만 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 당시의 공식 명칭은 총재였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이제 잠깐 그 총통 자리를 물러나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물러나 있는 시절이어서 일종의 이제 국민당의 총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진해로 내리게 되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이제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이 있죠. 국립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옛날 역사, 현대사 기록들을.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정면을 보고 있는 분이 이 코트를 입고 계신 분이 장개석 당시 국민당 총재고요. 오른쪽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비행장에서 직접 장개석 총재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남아 있습니다. 자, 총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뭐 이름은 대만에서 이제 총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뭐 총통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총통이라는 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써가지고 총통이 아주 제왕적인 그 왕권과도 같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는 그런 그 직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총통이란 말을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이제 총통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번역한 그런 정도의 어감으로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개석 총통인데 당시에는 국민당 총재 자격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맞을 일은 아닌 겁니다. 격이
그 외교 관계에서의 어떤 격이 서로 맞질 않습니다. 대통령이 왔다면 상대국의 대통령이나 총통이 실제로 왔다면 당연히 뭐 대통령이 나와서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개 당의 총재가 온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국민당 총재를 총통의 직위로 예우해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이승만 정권이 또 이 장개석 정부를 예우를 다 했는가 하는 것들을 신경을 쓰고 예우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방문 때 이렇게 훈장도 이승만 대통령이 장개석 총재에게 훈장도 수여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8월 6일 날 이제 와서 며칠 한 3, 4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3, 4일 정도 머무른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과 장개석 총재가 8월 8일 날 공동 성명을 진해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약간 깁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잠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발표하냐면 우리는 다 같이 인간의 자유와 국가적 독립에 배치되는 국제 공산주의의 위협이 소멸되어야 할 것을 인정하여 이 공통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는 개별적인 동시에 집단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을 확인한다. 안전보장은 오직 단결에 의하여서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아세아가 유린당한다면 세계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며 인류는 절반 자유인과 절반 노예인으로 나누어져서 견딜 수 없는 처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결국 장개석 총재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이렇게 서로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초청을 하고 할 수 있었던 또 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익히 예상하실 수 있는 같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950년이 되면 이제 이듬해가 되면 한국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기존에 안정되어 있던 판도, 안정되어 있던 국제관계의 판을 흔들어서 이걸 불안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국제관계와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기능을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뭐 아주 실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시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넓게는 전체 아시아의 어떤 혹은 더 넓게는 전체 세계의 어떤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뭐 일본이 한국 전쟁을 기회로 해서 군사물자들을 제공하면서 일본의 그 전후 복구력을 키워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도 그랬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순간 당연히 한국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한국 전쟁을 기회로 삼아서 중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적극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특히 메가더 장군하고 구상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메가더 장군은 대만군을 이용해서 중공군이 이제 우리 북쪽으로 한반도 북쪽으로 참전을 해서 중공군이 넘어오다 보니 대만군이 중국 해안의 남부 지역에서 전투를 개시해 주면 북쪽으로 넘어온 중공군의 그 상황이 전쟁이 이제 양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중국 대륙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중국이 지금 49년도 10월 달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긴 했지만 이제 막 신생국가였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뭐 지금 막 1920년 21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창립돼 가지고
거의 뭐 한 30년 동안 전쟁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달려온 이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대만이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나중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 구상은 이제 현실화되지 못했고요. 대만이 참전하는 것은 더 큰 확전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대만은 실제로 군사력을 한국 전쟁에 파견하거나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그냥 일부 물자만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한국과 대만의 관계, 국민당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도 끝이 나고 뭐 했습니다. 그런 그 중화민국과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관계는 그렇게 서로가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대사급 관계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겪죠.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1966년 2월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타이베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공식적인 첫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의 국토를 어떻게 수복할 것이냐라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관심을 조금 안 가져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보면 이북 오도청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북 오도청. 우리가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그 위치, 면적은 그 북한까지를 다 포함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지역이 또 원론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땅입니다. 그 헌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화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대만을 그냥 하나의 성으로 보거든요. 성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성으로 보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만은 그냥 성이고 언젠가 중국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수복할 거기 때문에 그 중국 대륙 전체가 중화민국이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당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런 논리들을 많이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화민국 입장에서도 보면 각 그 대륙에 있는 각 성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뽑고 각 성의 성장들을 임명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도에 그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국토를 수복하고 반공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상호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념이었습니다. 반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 기록관에 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고요. 당시 이제 장개석 국민당 총통하고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유경수 여사하고 이렇게 약간 환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이 똑같은 사진은 아니더라도 당시 66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했던 이 사진이 여러분 타이베이에 가시면 그 중정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장개석 중정이 이제 장개석의 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중정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중정기념관. 혹시 파란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앞이 이제 크게 광장이 조성돼 있죠. 그래서 그 광장이 이제 자유광장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요. 중정기념관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군인들이 그 뭐죠? 교대식 같은 세레머니도 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1층에 가시면 이렇게 쭉 그 대만이 대외 관계, 외교 관계를 이렇게 해왔던 역사를 사진으로 쭉 전시해 놨는데 그 1층에도 바로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했던 그런 사진을 걸어놓은 그런 걸 이제 저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1966년도에 타이베이를 방문해서 이런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의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게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데요. 1971년이 되면 많이 들어보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 탁구를 통해서 일종의 그 문화 스포츠 외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참석했던 미국의 탁구 선수 그리고 미국의 기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그냥 뭐 친선 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를 면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화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당시 헨리 키신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1972년 2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상하이에서 양국 간의 커뮤니케를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이고 마오쩌둥 주석입니다. 둘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제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그런 와중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그해 가을에 중화민국이 유엔을 탈퇴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탈퇴라고 썼습니다만 공식적인 용어는 탈퇴입니다. 왜냐하면 중화민국, 대만이 이미 상황을 다 눈치채고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쫓겨날 수 없다. 우리 발로 걸어나가겠다. 그래서 탈퇴를 먼저 선언합니다. 중화민국이 탈퇴를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용어는 탈퇴입니다만 사실상은 이제 유엔에서 축출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유엔 총회 제 2758호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에서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결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문건이어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 및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개석 대표를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요날 1971년 10월 25일 날 요날 대만의 대표들의 아주 심각한 표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분들이 옵저버 자격으로 당시 참여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들이 이 결정이 의결된 이후에 파안대소하고 있는 장면이 찍혀서 널리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역사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축출이 됐어요. 그 사실은 뭐 만장일치로 축출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또 기권한 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기권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중화인민공화국 대륙 중국을 지원하는 공산권 국가들의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서 유엔 결의가 이제 통과가 됐고요. 지금까지 그 가지고 있었던 중화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라고 하는 국호의 권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다 승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은 71년도에 유엔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기록을 보면 40년대에 이미 유엔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금도 보면.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유엔의 산하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네스코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산하 기구에서의 권리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 다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유네스코 같은 것들을 중국이 굉장히 이른 날짜에 이른 연도에 가입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 중화민국의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에
예, 그런 날짜가 이제 그 소급돼 가지고 적용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유엔의 그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활동도 권리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승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2년도에는 중국과 일본이 수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72년도에 중일 수교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꼭 20년 먼저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중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거를 보는 거는 한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참조 체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한중 관계,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2022년이 돼서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 참 한중 관계가 어렵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그 한국 내부에서의 그 반중 감정은 수교 이후에 가장 최고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떻게 좀 잘 해결을 유도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의 와중에 우리가 중일 수교, 중일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것도 좀 참고해 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979년도 핑퐁 외교가 있은 지 한 8년 뒤에 그리고 일본이 먼저 중국과 수교한 지 7년 뒤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중화민국과 단교를 하게 됩니다.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덩샤오핑 함께 서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건너뛰어서요. 1992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지 20년 뒤에 1992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약 13년 뒤에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은 단교를 결정하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화민국,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되는 순간 대만 정부는 강력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서울과 타이베이를 오가던 정기 여객기의 운행 중단을 공식화합니다. 이런 이유로 1992년도에 한국과 대만을 오가던 관광객이 42만 명, 우리나라에서 대만을 가던 사람들이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대만을 찾는 사람들이 42만 명이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이 숫자가 절반으로 급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요 해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 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었고요.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중국을 공부했고 중국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당시만 해도 당연히 중국 문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중국 대륙을 생각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다 중국어도 대만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중국어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하면 대만으로 가서 중국 문학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군대 문제도 있었고 복잡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보니까 이 해의 가을부터 대만에 가 계시던 선배들 당시 대만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던 선배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시 대만에서 뭐 내놓고 가라고 하진 않았지만 학교니까요. 그래도 학교는 또 학문을 하는 곳이니까 내놓고 뭐 가라고 종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모두 금지하는, 중단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고, 또 이런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체계들도 훨씬 더 선진적인 그런 나라. 이곳 지금도 그렇고 또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유학생들에게 옛날부터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지원했고 또 생활비도 심지어 지원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학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다 귀국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저도 굉장히 생생한데요. 또 심지어 우리나라가 이제 단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당시 그 주대만, 주중이죠. 그때 주중 한국 대사관에 대만 그 국민들이 몰려가서 돌을 던지면서 항의하고 막 이랬던 장면들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대륙 중국, 중화민공화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화민국이 세웠던 대사관 명동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중화민국의 그 청천백일기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요, 여러분 지금도 가실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갑니다. 명동 나갈 일이 있으면. 약간 좀 향수 같은 게 있다고 할까요? 중국 대사관 그 골목 바로 맞은편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 카페 M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은 카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였냐면 중국 화교협회, 그러니까 대만 화교협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지금 요 청천백일기 문장이 남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해가지고 요 컨셉으로 지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명동에 혹시 나가실 일이 있으면 대사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골목에. 네, 한번 들려보셔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그 화교협회라고. 요 금색 팻말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도 협회를 같이 쓰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단교 모습을 방송하던 제가 자료를 찾다가 단교 상황을 보도하던 당시 우리 MBC 언론 보도가 있어가지고요. 좀 파일을 가져가 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만 정부는 오늘 오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대중국 수교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최명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만 정부가 한중 수교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 단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鉴于南韩政府已经决定与中共建交，中华民国政府自宣布，自南韩与中共建交之日起，断绝与南韩卢泰愚政府之外交关系。 전복 외교부장이 직접 발표한 특별 성명은 국가 간의 단교가 뜻하는 바를 실감케 하는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卢泰愚政府的一意孤行，不仅愧对韩战期间被中共屠杀数以万计之韩国人民，同时已完全违反诚信原则。 대만 행정원은 또 긴급 강요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으며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전 언론은 양국 단교 소식을 온종일 톱뉴스로 반복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사회단체들은 한중 수교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오늘도 타이베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최명길입니다. 역사적인 한중 수교,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 관련국들의 반응과 세계의 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입니다. 오늘 한중 수교를 지켜본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과 중국인들은 기쁨과 함께 두 나라 간의 설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중국에서 홍기룡 특파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실현됐다. 한중 수교에 대한
중국인들과 우리 조선족들의 압축된 표현입니다. 中国和韩国建交啊，这是一件很值得高兴和庆幸的事情。中国人民呢是愿意与世界各国人民世世代代友好下去。 오늘 점심시간에 텔레비를 보고서리 중국과 한국이 이제 수교를 맺게 된다. 이것은 중국 땅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놓고 말하면 정말 기쁜 일이고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양국 관계 정상화 소식을 대부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일반 중국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국교 관계가 없었던 지난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선수단 환영을 위해 사람들을 겨우 모아 공항 마중등을 나갔던 불과 2년 전에 서글펐던 순간을 우리 교민과 조선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오늘 역사적인 양국의 수교 서명 소식을 머릿기사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교를 계기로 기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나아가 상주 특파원이 곧 생기게 됨에 따라 중국의 기자들도 초대 서울 특파원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就学习一下韩国的这个新闻各方面的一些专业业务，也希望呢将来呢韩国和我们中国呀，就两国的记者、新闻单位的记者编辑呢，能有经常的交往和往来。谢谢。 천안문 광장에 내리쬐는 8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습니다. 북경에서 MBC 뉴스 홍규령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와 이제 국교가 끊어진 서울 명동에 있는 대만 대사관은 오늘로 공식 업무를 마감하고 대만 국기인 청천 100일기를 내렸습니다. 대만 대사관 표정을 이호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과 광명 그리고 박애를 상징하는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 100일기. 44년간 서울 하늘 아래서 휘날리던 이 청천 100일기가 단교를 맞은 오늘 길을 내리는 하기식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기인 오성기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대사관 현관에 개양된 기가 내려지자 김숙이 주한 대만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화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간간히 눈시울을 붉혔고 이어 김 대사의 짤막한 이 임사가 이어졌습니다. 今天我们虽然暂时把旗降下来，但是这国旗活在我们的心中。 자신들의 국부인 손문동상 아래 모인 한성학교 학생들도 이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단교 사실에 슬픔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프고요. 우리가 나라가 없는 게 너무 안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겐 슬픔도 잠시, 대사관 주인이 바뀜에 따라 겪어야 할 자신들의 장래와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큰 걱정입니다. 전혀 저희의 생활 보전도 해주지도 않고 모든 중화민국에 속해 있는 학교들마다 전부 다 중공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중공에 반납하면 우선 애들의 사상이 문제가 돼요, 지금. 어느 정도의 굴절을 겪은 양국 관계였지만 반세기 동안 다져온 우위 상징인 대만 대사관은 오늘 모인 화교들의 울분과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만세 삼창을 뒤로 남겨둔 채 김숙이 대만 대사가 오늘 밤 10시 특별 기펜으로 출국함으로써 44년 역사의 공식적인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인입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셨나요? 네, 아마 다들 잘 들리신다고 했는데 혹시 안 들리신 분은 저기 컴퓨터 볼륨을 안 켜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오래된 얘기죠. 엄기영 앵커도 그렇고 최명길 기자도 그렇고 지금 다 다른 일들을 하고 대만 정부는 오늘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됐고요. 왜 근데 대만은 일본이랑 단교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반발 안 했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단교할 때는 왜 이렇게 반발을 했을까? 그게 좀 하여튼 좀 의문인데요. 이따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이제 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이고, 이게 지금 대만하고 중국이 그래서 수교국의 변화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이게 2018년도 보도긴 합니다만 이 증가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는 1969년만 하더라도
대만하고 수교했던 나라가 71개국이고 대륙하고 수교했던 나라가 48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71년도에 유엔 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서로.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고 대만은 쭉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2018년도만 해도 18개 나라가 대만과 지금 수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요 수업, 요 강의 준비하면서 조사한 결과로는 요렇게입니다. 9개, 11, 15개 나라입니다. 2021년 현재 대만이 지금 수교하고 있는 나라는 15개 나라고요. 동아시아하고 그 태평양 지역에서는 마샬군도, 나우루 공화국, 팔라우, 투발루 이런 섬나라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럼 유럽에서는 이제 뭡니까, 교황청하고만 이제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유럽의 교황청도 지금 이제 대륙하고 수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많이 9개 나라가 몰려 있는 곳은 남미, 라틴 아메리카하고 카리비안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벨리즈, 그다음에 과테말라 공화국,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구이, 그다음에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 이 아주 작은 섬나라일 겁니다 아마.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앤드 그레나다인스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렇게 15개 나라가 지금 현재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이제 국교 관계는 단교가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둘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교류까지 다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에 합의를 해가지고 1993년도 이듬해에 우리나라 서울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를 합니다. 이때도 대만이란 말을 못 씁니다. 대만이란 말을 못 쓰고 타이베이 대표부라고 쓰고요. 영어로는 타이베이 미션 인 코리아라고 합니다. 타이베이 미션, 좀 특이한 표현이죠. 타이베이 미션 코리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를 이제 개설을 했고 지금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 광화문 빌딩 6층에 타이베이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나라도 거꾸로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를 이제 개설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92년도에 단교와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중단됐던 서울 타이베이 간 직항이 2004년도 12년 뒤에 정기 항공편을 운항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타이베이 대표부가 부산에 사무처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의 관계가 조금씩 더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이제 아테네 올림픽에서 대만의 양수진 선수인가요? 이름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제 대만 선수가 올림픽에서 태권도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태권도 경기가, 그래서 태권도가 대만의 굉장히 중요한 해외 스포츠의 수상을 알리는 중요한 종목인데, 이때가 양수진 선수군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름 좀 전에 말씀을. 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양수진 선수가 참가했다가 심판의 오심인 것으로 보이는 심판의 판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죠. 그랬는데 사실은 한국 심판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대만 분들이 한국의 심판이 잘못했다. 한국 심판은 없었거든요. 한국 심판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반한 감정으로 막 커져가지고 2010년도에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대만에서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쯔위의
청천백일기 사건도 2016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 중국 일종의 삼각 갈등을 이제 일으킨 건데요. 단교 이후에 이런 이제 후유증들이 대만 관계에서 드문드문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만은 그랬을까요? 한국이 계속해서 반세기 동안 대만에 대한 의리론을 주창했습니다. 중화민국 시절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오면서 대만과 우리가 얼마나 끈끈한 혈맹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이념을 통해서 공고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리론을 계속 주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리를 강조한 거예요. 물론 대만도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야, 난 너랑 의리를 지킬 거야 라고 그렇게 매번 얘기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생각을 품고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 뭐 배신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배신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 상처가 2배가 됐겠죠. 평소에 나한테 의리의 이응자도 꺼내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나를 해코지를 하면 뭐 그냥 원래 그럴 놈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평소에 의리를 계속 주장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제 한국과 대만이 그 의리를 주창한 것은 반공 이념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제 수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이 독립운동 이후에 한국과 대만은 탑다운 방식의 교류만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은 그 양국 정부의 상층부에서 어떤 통치 이념으로, 통치 이데올로기로 형성이 돼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형식을 띄워왔잖아요. 물론 이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과 대만의 교류는 이 민간의 교류가 중심이 돼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그 통치 계층의 탑 층위에서의 교류가 중심이 됐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흔들려서 끊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여기는 기반이 없었던 거죠. 기반이 없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던 거죠. 관계 자체가.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운 겁니다.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만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의 민간에서는. 대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대만이 타이완이니까 타이완과 타이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타이완이 태국이 타이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뭐 특히 이제 TV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대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싹트게 됐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도 이제 많이 관광도 하고 이러면서 대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금 대만 학교도 꽃보다 대만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중 수교 이후에는 중국밖에 안 보고 살았어요. 중국은 대륙만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만 달려가서 교류하고 중국하고만 관계하고 대륙하고만 관계하고 대륙이 모든 것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대만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고 대만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21세기 한국 대만 관계를 통해서 대만을 좀 잘 알아보자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그냥 사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대만의 역사입니다. 대만의 역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대만은 사실은 16세기 이전의 원주민들이 이제 말레이 폴리네시안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건너온 대륙 문화와 대륙의 중국 문화와 말레이 폴리네시아인들이 형성했던 동남아시아의 해양 문화가 접점하는 지역입니다. 이 둘이 교차하는 지역이고요. 1590년도에는
들어와 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이때 바오다오, 대만을 포르모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별명을 아름다운 보물섬, 아름다운 섬나라 이런 뜻으로 포르모사라고 쓰는데 이게 포르투갈어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00년대에는 네덜란드가 들어와서 38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1626년에는 스페인이 들어와서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그 해외 외국 세력의 침략이 대만은 계속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62년도가 되면 명나라가 망하면서 정성공이라고 하는 장군이 명나라 유민들을 끌고 와가지고 네덜란드를 축출하고 대만을 점령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683년도에는 이제 명나라 유민들이 다시 축출되고 청나라 왕조가 대만을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1895년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500년 이상을 그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식민지로.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50년 동안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 일본 시절에 제가 이제 따옴표했습니다. 근대화였다라고 대만 사람들은 대만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1949년도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당 정부가 내려오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보다 이제 좀 면적은 작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를 합한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인구는 2,357만 정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인당 GDP는 25,000달러 정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죠. 옛날에는 대만이 훨씬 더 우리보다 높았는데 조금 낮아졌습니다. 국방비는 약 19조 원 정도. IMF는 두 나라 다 모두 선진국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청천백일기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손중산이 디자인한 거예요. 손중산이. 그래서 저는 대륙에서 왜 청천백일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일국양제라고 하잖아요. 일국양제. 덩샤오핑이 제안한 개념이잖아요. 일국양제. 그러면 이 청천백일기도 그 신의 혁명을 일으킨 손중산이 디자인한 깃발이에요. 그러면 대륙에서는 이거를 옛날 깃발이라고 생각하고 대만에서는 현재 깃발로 쓰고 하면 약간 일국양제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92 컨센서스라는 말도 있죠. 또 92년도에 대륙과 대만이 꽁수. 지금 차이잉원 정부는 부정합니다만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저월 꽁수 92 컨센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국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어떤 중국인지는 말하지 말자라고 한 게 92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대륙에서는 역사적인 깃발로 인정하고 대만에서는 현재 깃발로 인정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래서 대만은 국제 행사에 나갈 때 이 깃발을 쓰지 못하고 중화 타이페이, 특히 올림픽 같은데 중화 타이페이, 중화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픽 깃발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가 이제 성이고요. 14개 현, 8개 직할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장개석 총통이 75년도에 이제 사망하면서 장개석 총통의 그 시대를 마무리하고 요 사이에 잠깐 이제 다른 분이 있다가 78년도에 장경국 총통, 장개석 총통의 아들인 장경국 총통이 뒤를 이어받게 되고요. 88년까지 10년 동안 하고 이제 또 사망한 이후에 리덩회이 총통이 뒤를 잇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리덩회이 총통 뒤를 이어서 전수이비엔 총통이 뒤를 잇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마잉저우 총통이 뒤를 잇고요. 이제 다 연임한 겁니다. 4년 임기를 연임해서 8년씩 이제 하게 됩니다. 마잉저우 총통이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2번의 임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게 파란색, 녹색으로 쓴 거는 파란색이 국민당 정부의 대표 색깔이고요. 녹색이 민진당 정부의 대표 색깔입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 남색과 파란색을 남색이라고 하거든요. 남색, 녹색, 남녹 갈등.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의 갈등처럼台湾은 남녹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녹 갈등이 대체적으로는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좀 약화됐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본성인과 외 사이의 갈등,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의 갈등,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의 국가로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파와 중국과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일파 사이의 갈등, 대만 내부에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갈등, 이런 것들로 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외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만 하나를 성이라고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성인은 여기 안에 대만에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외성인은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1949년 이후에 건너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대만 내부에 원래 본성인을 구성하는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있는데요. 소수민족의 분포는 주로 이렇게 에스닉, 대만의 에스닉은 주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됩니다. 소수민족 명칭은 다 달라요. 좀 발음에 따라서 다르고 표기법이 굉장히 달라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인은 원래 대만에서 살던 사람들은 민남 에스닉, 민남인, 객가인, 그리고 원주민, 또 일부 한인, 정성공 때 내려왔던 일부 한인들이 본성인을 구성하고 외성인들은 주로 한인들을 구성합니다. 이때 원주민은 평지에서 살던 평포족, 고산에 높은 산에서 살던 고산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포족은 지금 거의 다 동화됐어요. 동화돼가지고 원주민의 문화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고 고산족들만 약 47만 명 정도가 있는데 뭐 아타얄족, 뭐 부눈족, 뭐 파이완족, 푸유마족, 야미족, 아미족, 루카이족 이런 종족들이 지금도 옛날 문화를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옛날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문화도 있고 예를 들면 막 그 얼굴에 문신을 하거나 이런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정부가 그걸 막 금지하고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대만 정부에서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국회의원을 뽑거나 이런 걸 할 때 이 소수민족을 적당하게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제 자료인데요. 그 한국과 대만의 어떤 그 현대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자료는 이제 그 대만의 전문가께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한 건데요. 대체로 보면 한국하고 대만이 비슷한 방식으로 그 현대사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 또 전쟁을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하는 부분,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그 현대사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47년도에 대만에서 발생한 2.28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사건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2.28 사건 때도 18,000명에서 28,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그 국민당 군대의 발포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그 말씀은 자세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과 대만이 상당히 유사한 현대사를 같이 겪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이 정치, 사회, 역사적으로 상당히 접점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 단체들과 2.28 단체들이 서로 많이 교류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벌어져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 대만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뭐 지금 뭐 미국하고 대만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는 지리 경제학적으로, 지리 문화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대만은 여전히 상호 무역이 6위에 이르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만 대중은 적극적으로 한류를 수용하고 있고 한국 대중도 대만 문화를 최근에 와서는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영화, 또 특히 청년 영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념만을 가지고 있는 교류는 무너지기에 쉽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조선중화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의리를 지키겠다고 해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명나라를 추승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조선중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중국과의 관계 또 대만과의 관계를 이념의 공동체로 설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이념만 가지고는 공동체가 부실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념의 연대만을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건강한 아시아 교류 안에서는 이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관습이 돼야 되고 어떤 정서로 남아야 되고 정서를 잘 다독여야 되고 또 이것이 필요한 제도의 문제를 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의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중 관계가 정서적인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은 같은 이념을 구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공동체 자체는 중국하고는 수립이 안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대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대만의 반한 정서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반한 정서는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존재 자체를 잘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대만은 이렇게 보시면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요 횡축 구조, 아시아에서의 어떤 지리학적인 측면을 본다면요.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홍콩을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나가는 이 종축 구조의 십자로 위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문화적으로도 이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를 교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이 아시아의 전체 판도를 놓고 볼 때 종축과 횡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지리 문화학적인, 지리 경제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대만을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저의 한국과 대만은 어떤 사이인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빡빡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참석하시는 분들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 또 조금 제 말씀 중에서 불편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기서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말씀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다고 그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대만 원주민 신화의 이해라는 책을 보면 원주민 종족 간 관계도에서 계급사회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도 대만 원주민이 계급사회인가?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계급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네, 옛날에는 뭐 원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대 이전에는 다 계급사회였지 않습니까?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급사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대만 언론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언론도 있나요? 요 강의는 저희가 그 대만 언론이 보는 한국이라는 강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홍유선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강 다다음 주에 홍유선 선생님이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대만의 무역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때는 서로 규모가 4위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 이후에 대만이 거의 위치하고 있어요. 대만이 수입하는 순위도 한국이 거의 4위, 5위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6위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4, 5, 6위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일 우리나라가 대만에 많이 파는 거는 반도체 종류입니다. 대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도 반도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의 무역이 가장 한국하고 대만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화 선생님이 허우샤오시엔 감독 영화를 보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대만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강의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윤태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딘가에 얼굴을 숨기시고 숨어 계신데 여행으로도 타이완은 매력이 있더군요. 역사도 대단히 흥미롭고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옥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신데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정열 교수님도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혜림 선생님이 한국 대만과의 관계를 새롭게 보여준 강연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 대만과의 관계와 비교할 때 일본 대만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식민지 시설이 있었는데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본하고 대만은 이상하게 친해요. 특히 대만이 일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대만 문화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분들은 일본이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대화가 많이 됐다. 학교도 세워주고 철도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들으면 까무라칠 일이죠. 학교를 왜 세웠느냐? 한국 신민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철도를 왜 세웠느냐?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병원을 왜 세웠느냐? 일본군 군인들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하면 치료해 주려고 병원 세운. 우리는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인 야심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부정하거든요. 식민지가 없었어도 우리는 근대화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하는데 대만 분들은 그런 인식이 조금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정서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 수교 당시에도 일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좀 그런 면에서 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변식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유은하 선생님이 재밌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중국이랑 수교할 때 정부가 대만한테 양해를 구하는 발표나 제스처가 전혀 없었나요? 제스처가 있었던 것으로 약간 보입니다. 그 김수기 대사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대사를 지내셨는데요. 대만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수교 우리나라 단교 한 1, 2주일 전에 미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외교부에 통보를 합니다.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미국을 다녀오겠다라고 한국 외교부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국 외교부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갈 때 아니다. 가지 말라. 그런 이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제 야사에서 제가 들은 건데 읽은 건데 가지 말라. 그래서 김수기 대사가 뭔가 눈치를 채고 한국에 남아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비공식적인 제스처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뭔가를 통보하고 이런 것들은 한중 수교가 극비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8월 24일 직전에 대만 쪽에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월 23일쯤 됐을 겁니다. 23일이나 22일쯤 통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태옥 선생님 한 말씀 하십시오.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여셨다고 하시는데. 네. 우리 윤태옥 선생님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송국의 PD로 활약을 하셨고 많은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제작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 전문가로서 다양한 중국의 지역들, 공간들을 직접 여행하시고 탐험하시고 직접 발품을 띄우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다양한 강연과 또 칼럼과 또 중앙일보 같은 데 찾아보시면 윤태옥 선생님 성함을 이렇게 좀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또 많은 그 중국 현지 기행문들을 많이 기고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대만 강의를 또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윤태옥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대만에 대한 관심을 뒤늦게 가졌다가 2019년에 마지막 코로나에 막히기 마지막 여행이 대만 여행이기도 했고 해서 아주 기억에 굉장히 선명합니다. 여기 임대근 선생님에게 그 도움도 많이 받고 그때 공부해서 대만을 여행하고 했었는데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안 빠지고 개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태옥 선생님께도 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대만 간 게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가지고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좀 답답합니다. 네, 국부천대 시기에 국민당은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대륙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국민당은 왜 대륙과의 통일하려는 태도를 보이나? 공산당과 통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일은 옛날부터 원래 대만 국민당의 목적이었습니다. 공산당과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회복해야 된다, 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시간이 오래 흘러서 공산당이 중국을 현실적으로 장약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을 하자고 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공산당과의 협력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홍금 선생님이 강의를 너무 잘 듣고 다음 주에 할 얘기가 없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시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노홍금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제 또 한국과 대만의 문제를 또 대만 교수님의 입장에서 또 잘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명동에 있는 더 스팟 패뷸러스 카페에 가봐야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카페 M,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동 나가시는 김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많으실 줄 알고 질문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열심히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강의는 5번에 걸쳐서 12월 첫째 주까지 이 시간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강의 시간을 결정하는데도 조금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저녁 시간에 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온라인에서 할 때는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전 시간으로 한번 땡겨봤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해도 또 좀 편하신 분이 계시고 또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